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는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렇죠. 심장은 막 멎어가는데 사이렌 울리면서 달려간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무전기 너머로는 수용불거라는 그 건조한 목소리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 말입니다. 네,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한국에서 지난 5년간 이렇게 치료할 의사가 없거나 병상을 못 찾아서 구급차 안에서 아니면 병원을 뺑뺑이 돌다가 재이송 중에 사망한 응급 환자가 무려 3,752명에 달합니다. 와, 3천 명이 넘는다고요?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이룩했다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참 정말 참담한 수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 다룰 이야기는 그냥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도 정작 우리가 당장 죽어갈 때 달려와줄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각국 정부가 고령화라는 이 거대한 시한폭탄을 해체하려고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때로는 막 극단적인 조치들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오늘 자료가 꽤 방대하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료 인력 재배치 정책 제안서부터 전 세계 의사 인턴십 위키피디아 자료, 한국의 레이스 지수 연구, 일본과 독일의 복지개혁 분석,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까지 싹 다 모아봤습니다. 중간에 참고 자료 찾다가 404 에러 페이지도 하나 뜨던데 약간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 상황 같아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404 에러요.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딱 맞네요. 네, 여러분 왜 당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이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 당장 내일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치료받고 생존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일본과 독일 상황입니다. 네, 고령화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들이죠. 노인 인구가 폭발하면 병원이 붐비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시스템에 어디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핵심은 단순히 아픈 노인이 많아졌다가 아닙니다. 그 노인들이 병상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일본 사례를 보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일본은 평균 수명도 길고 병상 수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사회적 입원이라는 거대한 함정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입원이요? 입원은 막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맹점입니다. 의학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나 집중 투약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인데도 노인 환자들이 병상을 꿰차고 있는 현상이에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요양시설이 없다는 순전히 사회적인 이유로 머무는 거죠. 와, 그냥 갈 곳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거네요. 그게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통계를 보면요. 이런 환자들이 일본 전체 노인 입원 치료비의 약 13%, 그리고 입원 건수로는 무려 17.5%나 차지합니다. 독일도 비슷해요. 전체 병상 체료일의 약 20%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와, 17%요? 20%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당장 오늘 밤 심정지로 실려온 응급 환자가 누울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병동의 5분의 1은 사실상 5성급 호텔 장기 투숙객처럼 그저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장기 투숙객?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듭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치료도 안 하는 환자들을 왜 그렇게 오래 데리고 있는 거죠? 빨리 퇴원시키고 새 환자를 받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연결해 보면요. 바로 돈의 흐름, 즉 보상 구조를 봐야 합니다. 과거 일본은 행위별 수가제라는 걸 기본으로 했어요. 행위별 수가제요? 네, 의사가 진찰하고 주사 놓고 검사할 때마다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죠. 이런 구조에서는 병원이 환자를 빨리 치료해서 내보낼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하루하루가 병원 수액표에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니까요. 마치 뷔페 식당에서 입장료만 받는 게 아니라 손님이 접시 들고 음식 담을 때마다 식당 주인 계산기에 돈이 막 올라가는 거랑 똑같군요. 당연히 손님이 오래 앉아 있길 바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말 그대로 줄줄 새는 거죠. 그럼 일본이랑 독일은 이 잘못된 시스템을 어떻게 뜯어 고쳤습니까? 물리적으로 환자의 흐름을 분리해냈습니다. 일본은 2000년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의학적 치료가 목적인 건강보험이랑 생활돌봄이 목적인 요양보험을 완전히 쪼개버린 겁니다. 아,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은 요양시설로 물리적으로 빼내버린 거군요. 네, 거대한 비용 구조를 재설계한 거죠. 독일은 좀 다른 각도로 접근했는데 포괄수가제, 즉 DRG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포괄수가제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한 행위별 수가제가 주사 한 대 얼마, 검사 한 번 얼마 이런 식이라면 포괄수가제는 질병마다 일종의 정찰제를 매기는 겁니다. 맹장수조 환자가 오면 며칠을 입원시키던 국가는 딱 100만 원만 지급하는 거죠. 아, 그러면 병원 입장에 완전히 뒤바뀌겠네요.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고 불필요한 검사를 할수록 오히려 병원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빨리 치료해서 돌려보내야 남는 장사네요. 정확합니다. 국가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불 방식을 고쳐서 병원 스스로 예산을 통제하게 만든 거죠. 좋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돈의 흐름을 재설계해서 비효율적인 점유를 막았다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말입니다. 침대를 비워두면 뭐합니까? 정작 심정지 환자가 도착했을 때 수술할 의사가 없으면 빈 침대는 그냥 비싼 가구잖아요. 아, 그렇죠. 뼈아픈 지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3,752명이 구급차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한국의 상황으로 넘어와 보죠.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필수의료 인력이 말라붙은 건가요? 문헌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진단을 보면요.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도 문제지만 훨씬 심각한 건 바로 의사들이 수도권이나 돈이 되는 특정 진료과로만 몰려드는 분포의 왜곡입니다. 분포의 왜곡이요? 왜?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의료개혁 4대 과제입니다. 이 문헌을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어디서 꼬였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자, 그 4대 과제 하나씩 해부해보죠.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의대 정원 확대잖아요. 27년간 묶여있던 정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늘린다. 사실 이건 산술적인 조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파이를 키우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 말은 숫자를 2,000명 늘린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알아서 기피하는 지방병원이나 응급실로 갈 거라는 보장이 있냐는 겁니다. 강제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그게 가장 치열한 논쟁 지점이죠. 단지 물을 더 붓는다고 그게 구멍난 양동이로 알아서 흘러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의 두 번째 과제가 지역완결 필수 의료 확립입니다. 아,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게 길을 튼다는 거군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지역 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아예 지자체랑 장기 근무 계약을 맺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뽑을 때부터 지역에 남을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계약으로 묶어두겠다. 그럼 세 번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뭔가요?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진짜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 리스크거든요. 응급수설이나 분만은 최선을 다해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십억 소송에 휘말리면 누가 그 과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려고 하겠죠. 무서워서 어떻게 메스를 잡겠어요? 그래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서 필수 의료진이 형사처벌 두려움 없이 진료할 수 있게 법적 방어막을 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리스크를 줄여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사람이 움직이려면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번째 과제가 바로 공정한 보상 체계입니다. 핵심은 보상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건데요. 정부가 5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서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고요. 동시에 비급여 진료를 아주 강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 도수치료나 피부 미용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안 돼서 병원이 맘대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진료가 한국 의료 시정에서는 일종의 블랙홀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블랙홀? 그러니까 심장 수술하는 의사보다 척추나 피부 보는 비급여 진료가 돈은 훨씬 많이 벌고 소송 리스크도 없으니까 젊은 의사들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랑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파는 혼합진료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강수를 둔 겁니다. 필수 의료가 왜소해진 이면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비급여 팽창이 있다는 진단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진짜 날카로운 반론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수가 올려주고 리스크 줄여주고 다 좋다고 쳐요.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나중에 의사가 매년 2,000명씩 더 나와도 난 그냥 돈 덜 벌더라도 강남에서 편하게 미용할래 하고 버티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니까요. 정부가 경찰 동원해서 의사들 멱살 잡고 지방 응급실로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유인책만으로 이게 진짜 해결이 됩니까? 야, 그 질문이 바로 전 세계 의료정책 입안자들이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딜레마입니다. 근데 시야를 전 세계로 돌려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현실이요? 설마 진짜 강제로 보낸다는 건가요? 네, 위키피디아의 전 세계 의사 수령 과정을 보면요. 다른 국가들은 이 지역 배분 문제를 물리적인 강제성으로 이미 해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졸업 후 무조건 1년간 사회 복무를 해야 면허를 줍니다. 1년이요? 이라크는 2년 수련 후에 소외 지역에서 1년 의무 근무를 해야만 전공의 자격을 주고요. 이란도 보건부가 지정한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라크나 이란 같은 나라는 체제 특성상 국가 통제가 엄청 강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이나 서구권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긴 돈으로 다 해결할 것 같은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하버드 대학의 미희를 초달이 논문을 보면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의 상황도 몹시 절박합니다. 미국 전역의 의료 취약지가 무려 6천 곳이 넘어요. 와, 6천 곳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처음엔 당연히 돈으로 해결하려 했죠. NHSC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에 오면 너희 의대 대출금 싹 다 갚아줄게 라는 엄청난 유인책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갔겠죠.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의사들은 막대한 빚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도시에서 개업하는 걸 택했어요. 결국 그 빈자리는 외국인 의대 졸업생들이 메우고 있는 위태로운 실정이죠. 와, 돈을 쥐어줘도 안 간다. 그럼 이 하버드 논문은 도대체 무슨 도발적인 제안을 한 겁니까? 논문의 주장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미국 레지던트 2년차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조건으로 2년간의 취약지 의무 복무를 아예 강제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방금 서구권에서도 강제성을 띤 복무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장 의사들이 이거 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다, 위헌이다 들고 일어나지 않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강제 복무가 민주주의에서 정당한가? 의사들이 자유를 외칠 때 논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받는 그 막대한 수련 비용 도대체 누가 내고 있는가? 오, 의사 본인들이 등록금으로 내거나 병원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었나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같은 공적 자금에서 레지던트 급여랑 병원 지원금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넘는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네, 정부가 이미 국민 세금으로 너희를 교육시켰으니 그 훈련 과정 안에 공공 서비스를 내재화하는 건 타당하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논리입니다. 와, 너희가 입는 가운무게의 절반은 납세자 돈이니까 2년은 국민 위해 복무하라. 이거 진짜 반박하기 힘든 논리네요. 자, 지금까지 시스템 개혁, 한국의 4대 과제, 전 세계 강제복무 논쟁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국가가 시스템 다 뜯어고치고 의사들 강제로 배치해서 마침내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쳐보죠. 해피엔딩인가요? 안타깝게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환자가 무사히 퇴원했는데 며칠 만에 상태가 나빠져서 다시 실려온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허탈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에서 비싼 돈 주고 차 고치고 나왔는데 다음 날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펑 하고 퍼져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딱 그겁니다. 계획되지 않은 30일 이내 재입원율이라는 건데요. 미국에서만 이 재입원으로 매년 17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170억 달러면 거의 23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계는 퇴원 환자가 다시 실려올 확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볼 레이스 지수입니다. 레이스 지수, LA, C, 알파벳 4개인데 각각 뭘 의미하나요? 첫 번째 L은 length of stay, 즉 입원 기간입니다.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나 보는 거죠. 두 번째 A는 acuity of admission, 입원 시 응급 정도입니다. 걸어 들어왔는지, 구급차 타고 실려왔는지요. 중증도를 보는 거군요. 나머지 2개는요? 세 번째 C는 comorbidities, 동반 질환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존 병이 몇 개나 있는지 가중치를 매기고요. 마지막 E는 emergency visits, 최근 6개월 내에 응급실을 몇 번이나 왔는지 그 횟수를 셉니다. 이 4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점수를 내는 거군요. 근데 이게 실제로 환자의 운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나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레이스 점수가 10점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 재입원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통계가
명확하게 증명됐습니다. 와, 10점 이상이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네요. 근데 조기 퇴원 같은 퇴원 방식도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의사가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환자가 우겨서 나가는 자의적 퇴원이나 집이 아는 요양시설로 바로 이송될 때 재입원율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퇴원 통보를 받았을 때 이 네 가지 요소, 입원 기간, 응급 정도, 동반 질환, 응급실 방문 횟수를 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속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성급한 조기 퇴원을 막고 더 안전한 퇴원 계획을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레이스 지수 같은 예측 모델은 결국 병원의 치료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니까요. 자,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거시적인 복지 개혁부터 응급실 뺑뺑이를 막으려는 한국의 치열한 의료개혁 4대 과제, 그리고 자본주의 심장부에서로 논의되는 의사 강제 복무 논쟁, 마지막으로 환자의 생존을 예측하는 레이스 지수까지 말이죠. 네, 국가와 데이터가 이 붕괴해가는 시스템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살려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료라고 하면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내 이름 다정하게 불러주던 동네 단골 의사 선생님과의 따뜻한 관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낭만이 있죠. 근데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적 지진 속에서 미래의 의료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재입원율을 철저히 계산하는 알고리즘과 국가의 강력한 인력 통제망 위에서 돌아가는 아주 차가운 데이터 그리드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와, 데이터 그리드요? 정말 서늘한 통찰이네요. 네, 고령화가 우리 의료의 마지막 낭만마저 앗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 여러분도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탐구에 동행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들 꽉꽉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